말도 안 되는 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 맹주로 군림해온 초강대국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백악관부터 국방부, 에너지부까지 미국 정부의 최고 권위자들이 앞다투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 세계 최강대국의 권위를 단번에 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최고 전문가들조차 한국은 이미 게임을 끝냈다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아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세기 넘게 이어져 온 기술 패권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숨겨진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MIT에서 전기화학과 에너지 시스템을 전공한 후 미국 에너지부에서 수석기술연구원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 배터리나 방위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우리를 앞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신했어요. 미국의 연구 인프라와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풀이 결합된 우리 시스템이라면 어떤 도전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상부에서 한국의 배터리 및 방산 기술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 내부에서는 이 지시가 사실상 미국 기술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이미 리처드 존슨 하버드 교수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신산업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놀라운 분석을 접했지만 저는 그 보고서가 과장되었거나 전략적 목적을 가진 발표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아니겠나, 설마. 한국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앞섰겠어? 라는 의구심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인이 아니라 발견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철저히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임무를 단순한 형식적 관례로 여기지 않고 향후 미국의 기술 전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어요. 지시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저는 긴 준비를 마치고 미국 보스턴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약 14시간에 달하는 장거리 비행 동안 저는 수십 편의 한국 배터리 산업 관련 보고서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고서마다 비슷한 통계와 사례를 제시하고 있었지만 제 느낌은 과장된 선전자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치는 미국 기업의 평균 수준을 방어하기 위한 비교 기준에 불과해 보였고 한국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앞서 있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뻔해. 한국 기술은 미국 기술과 큰 차이가 없고 대부분의 선두권 기술은 우리가 여전히 우위에 있을 거야. 필요한 건 그 차이를 과장 없이 바로 잡아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저는 비행 내내 약간의 편견과 강한 자신감을 동시에 안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번 출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작지만 불안한 기대도 없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첫인상만으로도 나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터미널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정말 미래 도시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 게이트는 대기 시간 없이 즉시 작동했고 공항 내 전광판과 안내 시스템, 심지어 조명과 실내 장식까지 모든 것이 세련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주요 공항과 단순 비교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오히려 더 앞선 모습에 살짝 놀랐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터미널을 빠져나오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종수 박사님께서 반갑게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박사님은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라 영어가 매우 유창하셨고 전문 용어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저에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짧은 인사말에도 학문적 깊이가 느껴져
저는 이미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사님은 공항 로비에서 브라운 연구원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미소 지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임무는 단순한 보고서 확인을 넘어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할 전환점이라는 것을요. 앞으로의 여정이 제게 어떤 진실을 보여줄지 저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선 뒤 저는 김종수 박사님과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달리는 동안에도 저의 머릿속에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과장된 신화일 뿐이라는 선입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교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저의 고정관념을 빠르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로변을 따라 늘어선 연구소 건물마다 현란한 디자인의 로고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신소재 연구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고 연구단지 내 도로에는 자율주행 셔틀이 사람들을 태우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먼저 한국 배터리 산업의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전무한 국가이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 개발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전기전자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배터리 연구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다수의 성공 사례가 축적되었죠. 박사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산업을 키울 수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수원에 위치한 삼성 캠퍼스와 화성시의 대규모 생산 기지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수원 캠퍼스에서는 연구소 내부를 견학할 수 있었는데 분리막양극재, 음극재 등 핵심 소재를 시험하는 실험실이 수십 개나 있었습니다. 각 실험실에서는 연구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고성능 현미경과 정밀 분석 장비 앞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고 벤치에는 최신형 프로토타입 배터리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프로토타입 배터리를 손에 들어보며 묵직한 무게감과 고정밀 접합 상태에 감탄했습니다. 화성시 생산 기지에 도착했을 때 박사님께서는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2만 대 분량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20개 넓이의 생산 라인에는 자율 물류 로봇이 부품을 이송하고 AI 기반 품질 검사 시스템이 생산 품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공장 내부에 들어서자 무인 리프트와 작업용 로봇팔이 복잡한 춤을 추듯 움직이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중앙 관제실에서는 대형 스크린의 생산 현황이 시시각각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킬 겨를도 없이 이 속도가 바로 한국 산업의 저력이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배터리 생산 기지를 나선 후 저는 받은 자료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그래프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 3사 합산 점유율이 약 45%에 달했고 미국 기업 전체 점유율이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전체 배터리 시장보다 새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니 라며 여러 번 눈을 비볐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를 비교한 통계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특허청 USPTO에 출원된 배터리 관련 특허 건수가 2023년에 약 8,500건인 반면 한국 기업 3곳이 출원한 특허 건수가 9,200건을 넘어섰습니다. 세 기업이 합쳐서 미국 전체보다 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수치를 보고 저는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액 통계를 보면 한국 기업들은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재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 LG에너지 솔루션이 4조 원, 삼성 SDI가 3조 5천억 원, SK온이 3조 원을 각각 연구개발에 투입했으며
이는 미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투자와 특허 경쟁력이 맞물리면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OEM과의 협력 현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요 모델에 한국 배터리가 탑재되는 비중이 60%를 넘고 있었고, 특히 유럽 북미아시아 시장을 아우르는 다양한 차종에 채용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과거의 추격자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선도자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KAIST 출신으로 스탠포드 대학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마친 김수민 연구원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김 박사님은 연구실 입구에서 브라운 연구원님, 어제 자료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론 단계가 아니라 곧 상용화를 앞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라고 밝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연구실 내부는 차가운 금속 장비와 은은한 LED 조명이 어우러진 첨단 공간이었고, 중앙에는 유리 케이스에 보호된 전고체 배터리 프로토타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유리 케이스를 들여다보며 투명 상자 속에 있는 이 배터리가 상용화 직전 단계라니 믿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수민 박사님은 미소 지으며 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알려진 나노 구조 하이브리드 고체 전해질을 저희 팀이 혁신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미 안전성 시험과 에너지 밀도 시험, 수명 시험에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뛰어넘는 결과를 얻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니 에너지 밀도는 기존 리튬이온 대비 1.4배, 사이클 수명은 2배 이상, 안전성 등급은 UL 2580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파괴적 충격과 과충전 테스트에서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정도 성능이라면 전기차는 물론 드론 우주 탐사용, 소형 배터리까지 활용 가능하겠군요라고 감탄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2026년까지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유수의 배터리 공장과 파일럿 라인 계약을 이미 마쳤고 양산 기술 검증도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군요라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및 방산 분야 발전 속도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절박함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에너지 및 핵심 소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국가 경제뿐 아니라 안보마저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 절박함은 곧바로 속도전을 의미했습니다. 연구실에서의 실험 하나하나가 곧바로 산업 현장과 연결되고 기업 간사학연 간 경쟁이 곧바로 협력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한국 특유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컨대 어느 연구팀이 차세대 전해질 소재를 개발해 성능 개선 수치를 발표하면 관련 기업들은 그 발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생산 라인의 프로세스를 즉시 수정하고 테스트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이 지나치게 민첩해 보일 정도로 빠르게 이뤄지는 이유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김수민 박사님 연구실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진공 챔버 속에서 신소재 전해질을 합성하는 장면을 본 뒤 바로 옆에 분석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그 소재의 미세 구조를 고해상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속도가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여쭤보자 김 박사님은 한국에서는 이론 단계이든 시제품 단계이든 빨리 검증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생명이에요라고 단호히 답하셨습니다. 이런 절차는 기업 간의 단순 경쟁 구도를 넘어 정부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적 연대전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국의 산업부처는
R&D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관련 기업에 기술 이전과 설비 보조금을 즉시 배정합니다. 국책연구소는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흡수해 연구 방향을 전환하고 대학 연구실은 민간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 성과를 상용화하는 루트를 단축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절박함이 만든 속도는 단순한 스피드 경쟁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협력 시스템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누구 하나 멈출 여유가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최초와 최고를 목표로 동시에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배터리 기술이 초고속 성장하던 그 시점에 저는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이신 한석훈 박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 박사님은 MIT에서 국제안보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뒤 한국 방산 분야의 국제협력과 기술 이전을 총괄해 오신 분이셨죠. 박사님 연구실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대한 디지털 맵이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수요처가 한눈에 보이도록 표시된 이 맵 위에는 우리 기술이 적용된 군용 플랫폼과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보통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은 군사 분야에 적용하려면 수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 과정을 크게 단축했습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팩은 일반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출발해 군사 사양에 맞춰 재설계된 사례입니다. 저는 민간 기술이 군사 장비에 적용된 첫 사례인가요? 라고 여쭤보았고 박사님은 초기에는 소규모 드론용 배터리로 시작했지만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되자마자 포병, 전차, 경공격기 등으로 확장되었다라고 답해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군 민간의 피드백 루프였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나 무인 정찰기에서 요구되는 고전력 고안정성 배터리 사양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조건을 통과한 기술은 민간에 되돌아갈 때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죠. 한국 방산 기술 생태계는 바로 이 구조를 이용해 민간과 군사기술의 융합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터리에서 시작된 혁신은 곧바로 방산 생태계와 맞물려 원팀 전략으로 진화했습니다. 연구원, 엔지니어, 군 관계자, 정책 입안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기술을 공유하고 검증하며 그 결과물이 곧바로 수출용 무기 체계로 이어지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한석훈 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방산 수출 전략의 치밀함과 추진력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사님은 태블릿 PC를 꺼내 한눈에 보이는 수출 계약 현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전략적으로 유사 기후와 지형을 가진 국가를 공략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나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K9 자주포의 현지화 개조를 빠르게 진행했고 이를 통해 최초 수출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 방산 수출액은 약 20조 원에 달했으며 이 중 폴란드 한 국가와의 계약만 해도 20조 원 규모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강대국뿐 아니라 이집트, 호주,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시장으로 기술이 확산되고 있었죠. 박사님은 저희 무기가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가성비입니다. 첨단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은 전통적 강국 대비 20%에서 30% 낮추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현지 생산 협력, 기술 이전, 정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제안해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선 종합 방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략은 고객국의 군산업 역량 자체를 함께 성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장기적으로는 한국과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러한 방산 기술 수출이 배터리 산업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 시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산 플랫폼에 사용된 배터리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해당 국가들의 민간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형성된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터리 강국이나 방산 강국이 아니라 두 분야를 연계해 새로운 글로벌 기술 지도를 재편하고 있는 혁신 강국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러한 혁신 구조가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에너지, 안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5일간 여정은 제 인생과 직업적 신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기술 주도권을 영원히 유지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안고 출국했지만 한국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측정한 배터리, 방산 기술력은 그 확신을 와장창 깨부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내 머릿속 선입견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 확인이 아니라 발견이었다. 그 말처럼 이번 출장은 한국 기술의 현재 위치를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재정립하게 해주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머릿속으로 구상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주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은 작은 자원으로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되었는가? 입니다. 한국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절박한 국가 전략이 되어야 했습니다. 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 연구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연구 성과를 곧장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제가 본 것은 경쟁이 아닌 협력이었습니다. 각 연구소와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며 실패 사례조차 빠르게 분석해 개선책을 도출했고 이 모든 과정이 민관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에서 방산으로 확장된 기술 파급력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화성시의 생산기지에서 본 자율 물류 로봇과 AI, 품질 검사 시스템은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석훈 박사님과의 대화에서 확인했듯 한국은 민간 배터리 기술을 군사용 플랫폼에 곧바로 이식하였고 다시 군사 사양 검증을 거친 기술이 민간으로 되돌아와 더 높은 신뢰도를 얻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한국 무기가 가성비 높은 첨단 장비로 평가받으며 수출 시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세계 기술 지형도 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이 주도한 에너지 방산 혁신 생태계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 강국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배터리의 고밀도화와 전고체 전해질 상용화 직전 단계 달성, 그리고 민간 군사 기술 연계 전략은 곧 세계 기술 지형도를 재편하는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간 기술 경쟁은 누가 더 빨리 기술을 개발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협력 융합 모델을 갖추느냐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이 세 가지 핵심 교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제안도 포함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미 공동 R&D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의 절박함이 만든 속도전 경험을 공유하여 미국도 국가 안보 및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민관 협력 모델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산에너지 교차 적용 프로젝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에너지부 간의 기술 교류를 추진해 한국이 구축한 민군 융합 생태계를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력 교류 및 인재 육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양국 연구자 엔지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서로의 혁신 문화를 체험하고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워싱턴 고위 의사결정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예산안도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는 사실을 전 세계 에너지 방산 전략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와 보고서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며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측정하는 발견의 자세야말로 미래 전략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